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펜션 사고 부상 학생 중 가장 먼저 의식을 되찾았던 도모부는 오늘 퇴원했지만 학생들 일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펜션에서는 학생 발견 3시간 전에 보일러용 LP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가 남북철도 착공식을 예정대로 2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도 북한에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을 비롯해 권력층을 사칭한 사기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한 결과 집권 초반 1, 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중국과 국내 오염물질이 정체되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공기가 계속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다던데요. 이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네, 지금 김용균 씨의 발전소 동료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은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경력 700명가량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잠시 전에는 비정규직 대표단이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생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손피켓을 든 적이 있었는데요. 비정규직 대표단 등은 이러한 김 씨의 뜻을 잇겠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도보로 행진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은 불법 파견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을 구호로 외치며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원청의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부터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의 동료들과 간담회를 하며 밤샘 농성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비정규직 10,000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2,000여 명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이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했고 10만여 명이 전환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거라 처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기존 정규직의 반발 등이 적고 돈이 덜 드는 자회사 고용을 한 결과입니다. 직접 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에서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는 거고요. 민간 부문에선 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낸 비정규직들을 한국GM이나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불파견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불파견 반드시 처벌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우선 자회사로 고용된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월급이 165만 원이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고된 노동을 감내했던 이유는 정규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성룡유 기자입니다. 탄가루가 쉴 새 없이 날리고 곳곳에서 석탄이 떨어지는 작업장. 고 김용균 씨는 헤드랜턴도 없이 손전등에 의지해 컴컴한 작업장을 살피고 직접 머리를 넣어 설비 내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며 일한 김 씨는 지난달 급여 165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57만 원보다 고작 8만 원이 많습니다. 밤낮 없이 휴일까지 일한 수당을 합쳐도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휴가 쓰라 그래갖고 자기가 대신 특근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특근 수당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냈던 사택에는 각종 수험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꿋꿋이 일했던 건 정규직을 향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발판 삼아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간이 짬짬이 시간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층에 회의실을 해가지고 야간이니까 다 읽은 사람들은 다 퇴근해서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거기 저도 한 번씩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같이.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 고된 일을 견뎌온 김용균 씨. 입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위험에 외주하라는 현실에 막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다음은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소식입니다. 사고 당일, 그러니까 지난 18일이죠. 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 약 3시간쯤 전에 이 펜션에서 보일러용 LP가스를 새로 충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가스를 충전하면서 보일러를 한 번만 더 점검했더라면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생존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면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펜션입니다. 건물 밖에 설치된 300kg 가스 저장 탱크를 망원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눈금이 빨간색 부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LP가스가 거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 정도 갔으면은 그죠? 근데 얼마 며칠 안 됐죠. 인근 주택에 설치된 CCTV로 언제 가스를 충전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18일 오전 10시 20분쯤 LP가스 차량이 펜션에 도착합니다. 10분 정도 가스를 충전한 뒤 그대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있던 펜션 내부의 보일러실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시간가량 지난 뒤 펜션 주인이 발견한 학생들이 긴급 후송됩니다. 결국 당시 이 펜션 2층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가스 공급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에 충전한 건 맞지만 정확히 언제 충전했는지 또 당시 점검을 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뭐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한날 뭐 점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그것도 잘 몰라요. 아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모른다니까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 판매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배기관 연결 불량이나 보일러 상태 등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일을 포함해 펜션의 보일러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식이 돌아왔던 도모군은 오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강릉 지역 병원에 있는 학생들은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지만 원주 지역 병원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하연 기자입니다. 입원한 지 사흘 만에 병원 밖을 나서는 도모군. 검은색 외투와 청바지, 마스크 차림을 한 도군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2차례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도군의 아버지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보호자들은 사고 사실을
당분간 도군에게 알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이나 그런 미디어 차단을 위해서 보호자분이 당분간 좀 격리시키겠다는 의사표현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병원에 남아있는 학생 4명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2명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호전됐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2명 중 1명도 의식을 되찾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회복된 학생들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까지만 조금 일부 기억할 수 있고요. 자기 전에 좀 어지러웠다는 말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2명은 아직 의식은 없지만 자가 호흡을 시작했고 신장과 간 등 장기가 일부 회복됐습니다.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학생은 폐렴이 굉장히 심했는데 폐렴도 지금 그래도 일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 측은 고압산소 치료와 저체온 치료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와 청와대 반박이 계속되면서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해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 이제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들을 차분히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간 특감반원 김태우 씨.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사건을 캐물었습니다. 지난달 28일 KBS의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죠. 당시 김 씨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실적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최 씨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모의한 정황, 또 김 씨가 경찰에 문의한 사건에 최 씨가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KBS 보도 다음 날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단행합니다. 검찰도 곧바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비위 의혹, 꼬리를 물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담당 5급 사무관으로 이직을 시도했다 무산됐던 사실, 또 부적절한 골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청와대 지난 14일 특감반 쇄신안을 내놨는데 이날부터 청와대를 향한 김 씨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보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청와대는 즉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건과 목록을 공개한 겁니다. 당장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19일 김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처럼 김 수사관 주장과 청와대 해명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일부는 진실도 있고 일부는 거짓도 있을 겁니다.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이어서 최창봉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느냐, 민간인을 사찰했느냐죠.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건설업자가 취업 청탁을 하며 1,000만 원을 우 대사에게 주었다는 첩보. 김태우 수사관은 이 첩보를 올린 뒤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이 내용을 올린 시점은 지난해 8월. 그 뒤로도 1년 넘게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김 씨 주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로 문제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죠.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진위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우재창 전 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첩보도 작성했는데요. 이 내용, 한 언론이 지난 10월 보도했고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습니다. 이걸 첩보로 봐야 할지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 한국당이 오늘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위 첩보를 인사검증팀에 넘겼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쟁점, 민간인 사찰 의혹 짚어봅니다. 김 씨가 작성했다는 첩보 목록입니다. 전 총리 아들이나 현직 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나온 거죠. 청와대는 과거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인 관련 부분, 윗선이 지시했느냐 또는 알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할 대목인데요. 김 씨는 첩보는 모두 사전 승인을 거쳤다고 했고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불법 아니냐?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 다만 김 씨에게 개인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을 100% 수용해 개인 일탈로 본다면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한 주의에 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있던 총리실은 2013년 공직점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민간인 협조가 필요할 땐 동의를 구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주 특감반 업무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착공식에 쓰일 물품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신청에 합의한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전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 저촉 우려가 제기돼온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예정대로 오는 26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서울에서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열어 착공식 물품 북한 반입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신청하면 착공식 직전까지는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는 또 남북 유해 발굴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말 이후 처음으로 타미플루와 신속 진단 키트를 북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800만 규모의 대북 인도적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나머지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은 내년 추가 협의가 예정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xplore a number of other things that could build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미국 측이 대화의 뜻을 보내는 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내년 신년사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대북 협력과 한미 공조를 논의했고, 정 실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유치원 3법을 두고 교육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유총의 분열이 유치원 3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제대로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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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을 서둘러 처리 안 하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10여 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에서마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유치원 3법에 대변하지 않고 사립 유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비리를 막을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분열하는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사립유치원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한유총에서 온건파로 꼽히던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백희숙 전 광주지회장 등이 공동대표입니다. 한유총과는 달리 교육당국과 대립 대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폐원이나 휴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아가 행복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치원 3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유총은 새로운 단체인 한사협 참여 유치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며 위법성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얼마 전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자녀의 취업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을까 싶지만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권력형 사칭 사기의 수법과 반복되는 이유를 방준원, 강푸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릴 적 친구라고 소개한 70대 여성. 전직 대학 교수 윤모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의를 받고 서울에 가가지고 만났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한다. 수석 비서관으로 발령이 날 거다. 식성까지 거론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생일이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우거지 돼지고기 삶으면 해도 우거지 그거 한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후 대통령 한복값, 청와대 회식비 등을 내야 한다며 뜯어간 돈이 1억 9천만 원. 의심도 들었지만 상대방 큰 소리에 오히려 움츠려들었습니다. 상대를 못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교체하면 보이를 하고 난 못 믿느냐 하니까. 금괴 사진과 층층이 쌓인 현금 영상. 사기범이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사업가 안모 씨에게 보낸 겁니다. 관리 비용을 대주면 5천억 원을 준다는 말에 깜빡 속았습니다. 이게 비자금인데 이거를 수면위로 끌고 와서 작업을 해줘서 공로가 돼서 분배를 해주고. 사칭 사기를 조심하라는 청와대 기자회견에 놀라 신고했지만 이미 5억 5천만 원을 잃은 뒤였습니다. 경찰청에서 안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안방을 안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기범들은 대담한 거짓말로 설마 하는 심리를 노렸습니다. 지역 전 국회의원 시장 등록거리면서 누구는 어쩌죠 누구는 7천 원 이렇게. 속았다는 수치심에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점도 먹잇감입니다. 부끄럽고 짐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하고도 취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은 너무 많이 할 거야. 권력의 기대에 한몫 챙겨보려는 욕심이 화근이었다고 피해자들은 털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것도 딱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한 사람으로서 족하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안 생겼으면 해서 하는.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주겠다며 돈줄을 끌어모았습니다. 첫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였습니다. 큰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강력할 때여야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 말기에 그 사칭을 해봤자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누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비선특보, 특별보좌관 같은 그럴듯한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 비밀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신의 차단이 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사기의 독특한 특징이죠.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해병대 상륙 헬기 마리논의 추락 원인은 회전 날개의 축인 로터마스트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부품 제작사인 프랑스 업체가 공냉식이 아닌 수냉식으로 열 처리를 하면서 강도가 약해진 로터마스트를 납품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같은 결함이 확인된 로터마스트 3개를 교체하고 이상이 없는 기체에 대해서는 비행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같은 시각에 나란히 재판을 받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담담한 얼굴로 재판에 출석한 두 전현직 지사의 모습,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전현직 지사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 잡은 법정에서 한날 1시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법원 안팎이 북적였습니다.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한 안 전 지사.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1심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안 전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계속 무심을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의미를 좁게 봤다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상하관계가 있다고 해서 곧 위력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며 무죄 판단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한 재판부의 증인 보호 방침에 따라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안 전 지사 도착 15분 전 같은 입구를 통해 법원에 먼저 들어선 김경수 경남지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이 진실이다라는 걸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법정에서 재판받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내년 초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벌금 1,500만 원,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무분별한 건물 증축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런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명의 사상자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증축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안에 가득 차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충주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무허가 천막 아래 차량 정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창고가 줄지어 있습니다.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물 안을 살펴봤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피해야 할 복도에 연탄이 쌓여 있고 소화전 앞에는 잡동사니가 널려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연기가 빠져나갈 옥상엔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용 물탱크 앞은 책상과 사무용품이 가로막고 있고 바로 옆은 전선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만 20건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안 걸렸었나 보네.
옛날에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가 이런 게 없었거든. 문제는 자치단체의 개선 명령 등 행정조처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건물주가 이행강제금만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천 참사를 계기로 충북소방본부가 올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해 화재 위험이 있는 588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99%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 동해상에서 한국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해서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조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조난당한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유난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돼 있으면서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 오염물질들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마스크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회색 선이 또렷이 나타납니다. 지면 부근의 오염물질을 가둬두는 역전층입니다. 호남 지방은 어제부터 짙은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소 5배의 짙은 초미세먼지가 안개와 섞여 가시거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모두 대기가 정체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한반도는 강한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비껴지나며 바람이 멎은 말 그대로 무풍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미세먼지로 바꿔놓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4일 전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면 과거 오염이 심했던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이 아닌 허난성 등 중부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전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오염물질의 어떤 감소율은 중부 지역이 조금 더 둔화돼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종종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이 크게 없었음에도 수도권과 충남 등 국내 오염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쌓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일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국과 한반도 모두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비싼 기름을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탄값 인상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거실 바닥에 냉기가 돕니다. 기름 보일러는 사용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석유를 안 넣어가서. 너무 비싸지요? 예. 석유가. 유일한 난방 시설은 연탄입니다. 하루 석장으로 방 한 칸을 덮이고 물도 데워 써야 합니다. 가다 보면 연탄이 덜 타가 검은 게 있으면 내 주워요. 주워가 깎을 리우면 또 하루 정수만 탄다고요. 연탄값은 최근 2년 만에 40%가 올랐습니다.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환경 대책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이어진 동네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연탄을 날라야 합니다. 배달료가 추가되고 연탄값은 더 비싸집니다. 한 장에 1,0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배달료를 아끼려고 발품을 팝니다. 연탄 더미를 끌고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열매를 갖다가 계리에 꺾고 올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봉사단체가 연탄을 채워주는 날, 당분간은 시름을 덜었습니다. 떨어질 무렵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비용 만만치 않죠. 이런 후원과 나눔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이제 후원자분들이 조금 감소되시더니 올해부터 좀 감소량이 조금 더 심해져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연탄 쿠폰으로는 400에서 500장을 살 수 있습니다. 겨우 내 필요한 양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연탄을 쓰는 가정의 절반가량만 이 쿠폰을 받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런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난방용 가스나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건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봉지와 옷가지로 꽉 찬 비좁은 단칸방. 바닥 난방이 안 되는 탓에 차가운 습기가 올라옵니다. 요와 이불을 5겹이나 깔았습니다.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전기장판 끼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난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여기. 요금 부담 탓에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조차 맘껏 쓰지 못합니다. 겨울 한철 최대 14만 5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김 씨에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난방에 쓴 가스와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쓰면 개별 고지서가 없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환급 제도 자체를 모릅니다. 오늘 들었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내본 적도 없고 그래 살았거든.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철 주택 평균 실내 온도는 17도, 적정 온도보다 3도나 낮습니다. 절반은 감기를 달고 삽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맞춤형 지원을 또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겨울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의 3분의 1인 54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그조차도 현실과 맞지 않는 허점 탓에 10%는 쓰이지 않고 환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하며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그동안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매티스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미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 사퇴 배경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사퇴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선 우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또 당신은 당신과 더 잘 맞는 견해를 가진 국방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며 트럼프와 견해차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He and the president have a good relationship, but sometimes they disagree. The president always listens to the members of his national security team,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the president's decision to make. 지난달 중간선거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 교체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군 출신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안정과 균형 역할을 해오던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세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아왔던 미국이 중동에서 철분할 경우 일어날 변화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를 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관련 결정이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에 미칠 파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 일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점에 주문을 받는 점원이 없거나 마트에 무인 계산대가 있는 게 낯설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이런 변화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디지털 격차가 소비의 세대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홍진아, 성민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매표소 앞, 이 70대 어르신은 꼭 매표소에서 표를 삽니다. 기계로 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번거롭고 그래서.
뭐 앱이나 자동 판매기는 이용해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2주마다 한 번씩 열차를 이용하는 20대 이진아 씨는 매표소에는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기차 탈 수 있어서 편리해서 어플로 안 씁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무이나 자동화 기술이 곳곳에 도입되면서 소비 방식에 있어서도 세대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살과 70살 두 여성에게 식료품 3가지씩을 사게 하고 계산 방식을 관찰해봤습니다. 70대는 유인 계산대 앞에 줄을 서고 20대는 한산한 무인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냥 계산하면 카드만 주면 끝나니까. 보통 무인으로 많이 빨리 계산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장 보는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실제로 마트에는 자주 안 오고요. 이번엔 패스트푸드 점포 무인 계산대. 몇 번의 손가락 동작으로 수십 초 만에 주문을 마치는 20대와는 달리 70대는 한참을 헤매다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사람이 줄을 섰으면 약간 좀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저거 앞에 있는 노인데 왜 얼른 못하고 저러나. 우리나라 장노년층의 IT 기기 사용 능력은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 디지털 정보 격차가 노년층의 소비 소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중국의 한 마트. 60대 남성과 보안요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포도를 사기 위해 현금을 냈는데 직원이 모바일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겁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급증해 2025년이면 전 국민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층을 끌어안지 못하면 기업들도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님 요즘 날씨 많이 추워져서 한 홈쇼핑 회사에선 70살 이상 노인 고객을 전담하는 상담사 20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말하고 상담 시간도 일반 고객보다 2배 정도 넉넉하게 하려 합니다. 의류 같은 거 판매를 할 때는요, 차콜이나 버건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차콜이라고 하면 저희가 짙은 회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딱 대하실 때 어려우세요? 인터넷 검색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예매, 인터넷 뱅킹 이용까지 노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70대, 80세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스마트 기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너무 흥미롭게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데 적응력도 뛰어나시고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가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 강화와 함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9살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3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16곳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3.3제곱미터당 땅값은 1억 2,193만 원, 공시지가는 3,846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1990년 이후 역대 정권별로 볼 때 최근 강남 지역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역대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대비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414.3조 원으로 23.9%, 서울이 372.1조 원으로 21.5%, 인천은 84.1조 원으로 4.9%를 차지해 세 곳을 합하면 전체의 50.3%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승용차 번호판과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승용차 번호판은 숫자가 7자리로 바뀌고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홀로그램 문양이 들어간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새로 도입됩니다. 내후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는 남색으로 바뀝니다.